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분을 아시나요? 거울 속에 내가 아닌 것 같고 그저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태어난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로 딱 70이 되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인생의 시계는 우리 딸아이 집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주 녀석 기저귀를 갈고 딸내미 출근길에 먹일 국을 끓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개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 멈췄던 시계 태엽이 다시 감기기 시작한 건 정말 아주 사소한 외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거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주방에서는 설거지통에 그릇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요란했고요. 그때 방 안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딸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애 기저귀 갈 때 됐나 봐. 좀 봐줘. 나 지금 중요한 화상회의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지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 이리 다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놀자. 냄새나네 얼른 갈아줄게. 그렇게 정신없이 애를 보고 있는데 문득 며칠 전 동창 녀석에게 온 연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딸의 눈치를 보며 입을 뗐죠. 저기 얘야. 이번 토요일에는 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꼭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말이다. 그러자 딸아이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비웃음 섞인 말투로 툭 내뱉더군요. 동창회? 엄마가 무슨 동창회야. 가서 뭐하게? 다들 자기 손주 자랑이나 할 텐데 엄마는 맨날 우리 집에서 애 보느라 바쁘잖아. 그냥 가지 마. 이번 주말에 오빠네랑 골프 약속 잡혔단 말이야. 애들 맡길 데도 없는데 엄마가 어딜 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꼭 한번 가보고 싶구나. 영희도 나오고 명숙이도 나온다는데 다들 늙어서 이제 아니면 언제 보겠니? 제 간절한 목소리에도 딸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20년이야. 엄마가 이제 와서 연애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냥 우리랑 같이 북적거리며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야지. 엄마는 원래 혼자 사는 팔자인가 봐. 원래 혼자 사는 사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마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도 없고 외로움도 모르는 목석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죠. 50년 전 집안의 거센 반대 때문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명수 씨의 젊은 시절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면서 잊고 살았던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딸 몰래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만 사입던 제가 백화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늘어선 옷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점원이 다가와 연분홍색 재킷 하나를 권하더군요. 어머 손님,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얼굴에 확 생기가 도는데요. 저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주책이죠. 일은 넘은 할머니가 무슨 분홍색이야.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화사했습니다. 점원은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죠. 남편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없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입어보려고요. 30만 원. 딸아이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나선 길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로지 이순자라는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아니니? 야, 너 진짜 얼마만이야. 친구들의 환대 속에 자리에 앉았을 때 친구 명숙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너 저기 좀 봐봐. 누가 왔는지 알아? 명수야, 오명수. 너 기억나지? 저 사람 부인이랑 사별하고 혼자 산지 꽤 됐다더라.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게 패였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매는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명수 씨였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자니? 순자 맞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명수 씨.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죠. 명수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곱구나.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연분홍색 아직도 참 잘 어울려. 그 한마디에 지난 20년 독수공방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식당 밖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뛰는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죠. 그가 제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에도 아직 봄이 남아있을 수 있구나. 내 마른 가슴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딸아이의 서슬퍼런 눈초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애들 밥은 어떡하고? 전화를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딸은 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향수 뿌렸어? 무슨 냄새야 이거? 설마 동창회 가서 누구 만난 거 아니지? 엄마 제발 주책 좀 부리지 마. 사람들이 욕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처음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구나. 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수 씨와 헤어지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기로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제 평온하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바람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명수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걸어볼까? 이 메시지를 몰래 훔쳐본 딸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과연 저의 이 늦깎이 사랑은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명수 씨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이후 제 인생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속은 활활 타오르는 용암 같았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게 누군가에겐 망령든 노인의 주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평생 무채색이었던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입혀지는 기적이었죠. 명수 씨와 매일 주고받는 문자 한 통, 오늘 날씨가 맑네, 순자야라는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딸아이의 촉이 발동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딸네 가족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딸이 숟가락을 탁 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이상해. 핸드폰을 왜 그렇게 끼고 살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혼자 웃기도 하고. 설마 지난번 동창회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랑 연애라도 하는 거야. 사위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장모님, 요새 보이스피싱 무서워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노후 자금 다 털리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수 씨가 어제 그랬거든요. 순자야, 우리 이제 숨지 말자.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눈치 보며 사니.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그래, 나 만나는 사람 있다. 명수 씨라고 50년 전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야. 우리 남은 인생 같이 보내기로 했다. 나 그 사람하고 합치고 싶어. 재혼하고 싶단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거실을 채웠죠. 그러다 딸아이의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일흔이야, 일흔. 남들 눈 무서운 줄 몰라.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할머니가 딴 할아버지랑 살림 차린다고 하면 학교 가서 고개나 들겠냐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애 봐주고 살림해 주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나가겠다고? 엄마 없으면 우리 애들 누가 봐. 나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제 행복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편의, 자신의 경력, 그리고 남들의 시선뿐이었죠.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무수리처럼 일한 대가가 고작 애 봐주는 기계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수 씨는 나를 여자로 봐주는데 내 자식은 나를 파출부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 다 키워놓고 손주들까지 다 돌봤잖니.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명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넉넉해서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전혀 없다. 그러자 사위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요. 그 영감이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그쪽 자식들한테 갈 텐데. 어머니는 이용만 당하다가 쫓겨나면 어쩌시려고요. 차라리 지금 계신 이 아파트 명의를 우리한테 미리 넘겨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머니 노후를 책임질 명분이 서죠. 사위의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 한 채,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보루까지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 엄마. 그 할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면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오라고 해. 아니면 만나지 마. 나 절대 허락 못해. 엄마가 가면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우리 생각은 안 해? 결국 식탁은 엉망이 되었고 딸은 제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릴 때까지 이건 내가 보관할 거야. 그 할배한테 연락 오나 안 오나 지켜볼 거니까 꿈도 꾸지 마.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죠. 칠순의 나이에 자식에게 핸드폰을 뺏기고 감금당하는 신세라니. 명수 씨는 지금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연락 없는 저를 걱정하고 있을 텐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영원히 딸아이의 살림도구로 살다 죽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딸은 제 방문 앞에 쟁반을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갈 생각 마.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저는 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더 이상은 착한 엄마로 남지 않겠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은 상상도 못할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죠.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불러오게 됩니다. 과연 딸은 명수 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명수 씨는 자식들의 이런 모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제 가슴속 불꽃이 꺼지기도 전에 더 잔인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사랑이 죄가 됩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심장이 멈춘다는 말, 그게 비유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고 집안에 가두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자식이 엄마 걱정이 지나져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명수 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설명하면 이해해 주겠지. 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료 파출부가 사라지는 걸 공포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은 수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명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날이었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는 제 핸드폰을 꽉 쥐고 말이죠. 엄마, 이 영감탱이 뭐야? 왜 자꾸 엄마한테 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는 건데? 내가 분명히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딸의 입에서 나온 영감탱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설마 명수 씨한테 연락했니? 뭐라고 했어? 딸아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왔어.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가서 확실히 말해주고 왔지. 노인네가 노후 자금이나 뜯어내려고 우리 엄마 꼬시는 거 다 안다고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랬어. 명수 씨가 당황해서 허둥대는데 진짜 꼴불견이더라. 엄마 이런 사람이랑 살겠다고 우리를 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나 하나 보고 50년을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 딸이 그런 수모를 줬다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아빠보다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제발 사과해. 당장 가서 사과하란 말이야. 제가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자 딸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영감 편드는 거야? 엄마 키워준 자식보다 그 노인네가 더 소중해? 정신 차려. 엄마 치매야? 치매.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고. 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 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나 치매 아니야. 나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녹아 없어졌는데 이제 딱 한 번만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그때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왼쪽 뺨이 타는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습니다. 눈앞이 번쩍이고 귀에서 B- 소리가 났거든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제 뺨을 때린 그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가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자식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해? 한 번만 더 그 영감 만나겠다는 소리 해봐. 그땐 나 정말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딸은 독서를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제 뺨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자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남편에게도 한 번 맞아본 적 없는 뺨을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딸에게 맞다니요. 밤새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허탈했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죄, 내 인생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산 죄뿐인데
그 대가가 칠순에 맞는 딱이라니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 집에 더 머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로 죽겠구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명수 씨가 사준 연분홍 재킷과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제 명의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만 챙겼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여전히 방에서 울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딸이 때린 자리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알려준 그의 작은 오피스텔 주소. 택시 안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붉게 달아오른 뺨.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나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할 때 저는 그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명수 씨, 나 이제 돌아갈 데가 없어요. 나 좀 데려가 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딸은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명수 씨를 노인 유괴 및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딸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혈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수 씨와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까요? 여러분, 평생 착하게만 살던 사람이 한 번 독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딸아이에게 따귀를 맞고 집을 뛰쳐나온 그날 새벽, 저는 명수 씨의 품에서 밤새 울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제가 명수 씨 집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며칠 뒤 사위까지 대동하고 들이닥쳤더군요.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명수 씨를 파렴치한 노인네로 몰아세우는데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당장 나와. 이 노인네가 엄마 세뇌시킨 거 다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나와. 딸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명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가지 말라고 눈짓했지만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살기등등한 딸과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위가 서 있었죠. 딸은 저를 보자마자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이 영감이 엄마 아파트 노리고 이러는 거 몰라? 정신 좀 차려. 저는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아파트? 그래, 너는 내 걱정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걱정이었구나. 내가 그 할배한테 홀려서 집이라도 넘길까 봐 잠이 안 오던 모양이지.
제 서늘한 말투에 딸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엄마 노후를 위해서. 그러자 사위가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거들더군요. 어머니, 일단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딸 자식이 좀 욱해서 실수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실수? 내 뺨을 때린 게 실수라고? 저는 가방 속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그건 제가 전날 변호사를 만나 작성한 공증 서류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당황하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트를 팔았다고? 누구 맘대로. 이거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보태주기로 했잖아. 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라니.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주인이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니?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계약금 받았고 잔금 치르면 바로 명수 씨랑 같이 살 작은 집 하나 구할 거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기부하든지 내가 명수 씨랑 여행 다니며 다 써버릴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20년 동안 너희 집에서 무수리 노릇 한 값으로 퉁 치잤구나. 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대출금도 밀려있고 이번에 오빠네 사업 도와주느라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팔아버리면 우린 어떡해. 결국 본색이 다 드러난 겁니다. 저를 사랑해서 제 노후가 걱정돼서 재혼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저를 가두고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죠. 사위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손주들 안 맡게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늦었다. 너희는 내 딸, 내 사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어. 저는 명수 씨를 불러 옆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재산 포기 각서까지 써준 사람이다. 자기 연금으로 나랑 소박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 너희가 그렇게 의심하던 이 사람은 진심인데 정작 내 자식이라는 너희는 내 피를 빨아먹을 생각뿐이구나.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만약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다. 다른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지만 제가 내민 변호사 명함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떠난 복도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죠. 명수 씨가 저를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순자야. 이제 정말 자유다. 그 말 한마디에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 칠순의 나이에 기댈. 꽃 하나 없이 세상 밖으로 던져진다는 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명수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명수 씨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고 예쁜 빌라로 이사를 했죠. 텃밭도 있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딸아이에게선 매일같이 문자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여전히 제 뒷바라지가 필요해서 보내는 가짜 눈물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은 청춘에만 오는 게 아니더군요. 70의 나이에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지금이 제 생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갈등은 봉합되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무수리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이순자로 그리고 명수 씨의 사랑받는 반려자로 남은 생을 채워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시작할 때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자식과 인연을 끊고 평생 일궈온 집을 팔고 70의 나이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첫사랑을 따라 나선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노인네가 노망났네. 자식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박제되어 살다가 이름 썩자 잊어버린 채 눈을 감는 게 과연 미덕일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순자라는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아침마다 산새 소리가 잠을 깨우고 창문을 열면 명수 씨와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이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예전 같으면 딸아이 집에서 애들 등원시키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혀 있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명수 씨가 정성스럽게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수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묻습니다. 순자야, 오늘 기분은 어때? 먹고 싶은 건 없고? 70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만 했지 이렇게 대접받으며 사는 게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답니다. 지난 설날이었어요. 자식 없는 명절은 평생 처음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핸드폰을 켜니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명절인데 떡국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제발 고집 좀 꺾고 들어와. 우리도 힘들단 말이야. 미안하다는 말 대신 힘들다는 원망부터 늘어놓는 딸의 문자를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짐을 쌌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이용이라는 것을요. 그때 명수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포장지가 쌓인 상자가 들려 있었죠. 순자야, 이건 설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분홍색 꽃인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은 할머니한테 웬 꽃이냐며 웃었지만 명수 씨는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이거 신고 나랑 꽃 구경 가자. 우리 인생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그 꽃신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뺨을 맞고 무너졌던 제 존엄성이
이 투박한 노신사의 진심 어린 선물 하나에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아이의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명수 씨와 함께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닙니다. 제 손등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제 표정은 딸 내 집 무수리로 살 때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다들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참 잘했다.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억누르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일하며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부모로서의 도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뿐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건 내 곁의 반려자와 내 자신의 단단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제 명수 씨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산 연분홍꽃신을 신고 말이죠. 제 뺨에 남았던 딸의 손자국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그날의 아픔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교훈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활짝 피어날 그 봄날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